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에 자리한 오래된 양옥집.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는 김정희는 벌써 6시부터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82세의 박말순 여사는 작년부터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정희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혈압약 드실 시간입니다. 정희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 약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린 눈으로 정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희야. 내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지. 정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시어머니를 모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 최영수는 공무원을 퇴직한 후 집 뒤편 텃밭 가꾸는 일에만 몰두했고, 시어머니 간병은 자연스럽게 정희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희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들러 안부를 묻고 약을 사갔습니다. 약사님,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마을 사람들의 관심 어린 질문에 정희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른 모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편에는 늘 불편한 진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은 모두 큰 며느리인 박미선에게 갈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집안 어른들이 이미 결정한 사항이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장남이니 당연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박미선은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명절 때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첫째 며느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바빠서 자주 못 오지만 마음만은 늘 여기 있어. 시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발을 씻겨드리며 때로는 밤늦게까지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남편 영수도 이런 아내의 헌신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서 불공평함을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님이 장남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것이 영수의 생각이었습니다. 정희는 가끔 남편의 이런 태도가 답답했지만 부부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정희가 시어머니의 저녁약을 챙기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나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고맙다. 하지만 집안일은 전통이 있는 거야. 정희는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재산 말이야. 큰 며느리가 받는 게 맞아. 그게 우리 집안 규칙이고. 시어머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서 뒤척였습니다. 재산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정성과 헌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큰 며느리는 1년에 몇 번 얼굴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작은 며느리인 자신은 끝까지 병수발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이 평온한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해 봄 마을에 벚꽃이 만개하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가 약국에서 처방전을 정리하고 있을 때 마을 버스 정류장 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오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히 박미선이었습니다. 어머, 형님이네. 정희는 서둘러 약국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선이 시어머니 댁에 나타난 것은 거의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추석 때 하루 들렀다가 바로 서울로 돌아갔었는데 이번엔 큰 가방까지 가지고 온 것을 보니 며칠 머물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제 제가 직접 모실게요. 미선은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오랜만에 본 큰며느리가 반가운지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미선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서울에서 사업은 잘 되고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네, 어머니. 그런데 요즘 제가 시간이 좀 생겨서요. 어머니 모시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미선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정희는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거실로 들어서자 미선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동서, 그동안 어머니 돌봐줘서 정말 고마웠어. 이제 내가 맡을 테니까 편히 쉬어. 미선의 말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지 자신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어머니 모시는 일은 저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내가 있으니까. 동서도 약국 일로 바쁘잖아.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동안 미선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드시는 약은 뭐가 있어요? 병원은 어디로 다니세요? 미선의 질문은 자세했지만 정희는 왜인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에 온 김할머니가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약사님, 말순이 어머니가 땅을 팔 계획이라는 게 사실이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글쎄, 마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강남에 아파트를 사려고 땅을 처분한다나 뭐라나. 김할머니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소유의 땅은 마을 뒷산 자락에 있는 꽤 넓은 부지였습니다. 최근 개발 바람이 불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남편 영수에게 이 소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땅 파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형수님이 와서 어머니랑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정희는 며칠 동안 미선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미선은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주 시어머니와 단둘이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다가가면 화제를 바꾸거나 대화를 중단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가 약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미선이 마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미선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시어머니의 약을 가져다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땅 처분하실 계획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미선이가 좋은 제안을 해서 고민 중이야. 어떤 제안인가요?
정희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하마.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뭔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시어머니를 모셔왔는데 정작 중요한 결정에서는 자신이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선이 갑자기 나타나서 시어머니의 재산 처분을 서두르는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은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이제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미선이 단순히 시어머니를 모시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정희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선이 시어머니와 함께 마을은행을 다녀온 후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정희를 따로 불러 마당 한편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동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미선은 겉으로는 감사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병수발은 우리가 맡을 테니까 동서는 약국 일에만 집중해.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미선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우리랑 함께 서울로 가실 예정이야. 거기서 더 좋은 병원도 다니시고 편하게 지내시게 하려고. 정희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울로 가신다고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나요? 미선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결정하신 일이야. 동서도 이해하겠지만 이제는 내가 큰 며느리로서 책임을 져야 할 때잖아. 그날 밤 정희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서울로 가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이가 좋은 병원도 알아봐주고 아파트도 넓어서 편할 것 같다고 하더라. 그런데 어머니, 병원비나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은 대부분 정희가 부담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연금만으로는 모든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미선이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어. 하지만 정희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선 부부의 사업이 그렇게 여유롭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미선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형님,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미선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땅 팔면 해결되지. 그 돈으로 당분간은 충분할 거야.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땅을 파신다고요? 그럼 그 땅값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선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동서가 왜 그런 걸 궁금해해?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거지.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희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미선이 말을 끊었습니다. 동서, 솔직히 말할게. 지금까지 동서가 어머니 모신 것은 인정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맡을 테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넘게 정성껏 모셨던 시어머니였는데 갑자기 간섭이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님, 저는 간섭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걱정은 우리가 할 일이야. 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게. 어머니 병원비랑 약값 그동안 동서가 대신 내준 거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동서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잖아.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이 들인 정성과 비용을 이렇게 일축하다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당연한 일이었다면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미선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그날 오후 정희는 약국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러서 큰 며느리가 와서 이제 편하시겠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정희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미선이 시어머니 방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자 미선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옷까지 정리하는 중이야. 서울 가실 준비를 하고 있거든.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영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형수님이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간다고 해요. 영수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형수님이 직접 모시면 더 좋겠지. 하지만 여보, 뭔가 이상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를 데려가려고 하고 땅도 팔려고 하고. 정희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거 아냐? 형수님이 어머니 모시겠다는데 고마운 일이지. 정희는 남편도 자신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에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가 미선과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울 아파트는 정말 좋아요. 병원도 가깝고 제가 매일 모실 수 있고요.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어머니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모셔주겠다니 고맙다. 그런데 정희는 어떻게 생각할까? 어머니, 동서는 이해할 거야. 원래 큰 며느리가 어른을 모시는 게 맞는 거잖아. 미선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10년 넘게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선이 시어머니를 모셔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갑자기 비어버린 집에서 묘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일상이 사라지니 오히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미선은 처음 며칠간은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잘 지내세요? 정희가 미선에게 전화를 걸면 미선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짧게 끝냈습니다. 네, 잘 지내. 병원도 잘 다니고 계시고. 그런데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이런 식의 대답이 반복되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10여 년을 함께 지내며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낯선 환경을 매우 힘들어하는 분이었고 특히 새로운 병원이나 의사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울의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슈퍼 사장 아주머니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약사님, 말순이 어머니 땅이 팔렸다더라.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말이야.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지난주에 계약이 끝났다고 하던데. 개발업체에서 웃돈까지 얹어줘서 억대에 팔렸다더라고. 슈퍼 사장 아주머니의 말에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땅이 그렇게 비싸게 팔렸다면 당분간 병원비 걱정은 없을 것 같았지만 왜인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미선에게 전화를 걸어 땅 매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형님, 어머니 땅이 팔렸다던데요?
미선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께서 결정하신 일이야. 서울에서 생활하시려면 당분간 돈이 필요하시잖아. 그렇다면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직접 안부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정희가 말했지만 미선의 대답은 시원찮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통화하기 힘들어. 내가 대신 안부 전해줄게. 정희는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록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정신은 또렷하신 분이었습니다. 전화 통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왜 갑자기 통화가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약국에 들러서 말했습니다. 약사님, 말순이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던데?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큰 며느리가 직접 모신다고 했는걸요. 아니야, 확실해. 우리 마을 출신 김서방이 서울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말순이 어머니를 봤다더다고. 분명히 맞다고 하더라. 이장님의 말에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선이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겠다고 해놓고는 요양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정희는 그날 즉시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미선은 한참 침묵하더니 결국 인정했습니다. 네, 맞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매일 일을 나가야 하는데 어머니를 혼자 두기가 위험해서. 그럼 처음부터 왜 직접 모시겠다고 하셨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서, 화내지 마. 요양원이라고 해서 나쁜 곳이 아니야. 오히려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서 더 좋아. 하지만 정희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어머니는 낯선 환경을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에요. 요양원에서 적응하기 어려우실 텐데. 미선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서는 왜 자꾸 간섭하려고 해? 나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그날부터 정희는 시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김서방을 통해 요양원 위치를 알아낸 정희는 주말을 이용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남편 영수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형수님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여보, 저는 그냥 어머니 안부만 확인하고 싶어요. 10년 넘게 모셨는데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정희의 간청에 영수도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요양원에 도착한 정희는 접수 데스크에서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박말순 어르신 면회 왔습니다. 직원은 방문자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께서 면회객을 제안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며느리입니다. 10년 넘게 모셔온 며느리예요. 정희가 설명하자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내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담당 간호사가 나와서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당분간 면회를 제한하라고 하셨어요.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요.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태세요? 제가 잠깐만이라도 뵐 수 없을까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보호자 허락 없이는 면회가 어려워요. 대신 보호자분께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희와 영수는 할 수 없이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어머니를 왜 이렇게 격리시켜 놓는 거예요? 영수도 의아해했습니다. 형수님한테 직접 물어보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정희는 미선에게 전화를 걸어 요양원 방문 사실을 말했습니다. 미선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동서, 왜 허락도 없이 요양원에 갔어?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고 했잖아. 정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도 며느리예요. 어머니 안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동서, 지금 어머니 법적 보호자는 우리 남편이야. 동서는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어. 이 말에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보호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법적 보호자가 언제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는지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남편 영수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보호자 변경은 언제 된 일이에요? 정희가 물었지만 영수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형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영수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형님한테 직접 물어볼까? 하지만 정희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보호자 변경은 분명히 공식 절차가 있을 텐데요. 영수도 그 말이 맞다며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와 영수는 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시어머니의 보호자 변경 경위를 문의했습니다. 공무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박말순 어르신의 보호자는 한 달 전에 장남 배우자인 박미선 씨로 변경되었네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족 전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는 당사자와 신청인만의 동의로 처리되었네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보호자가 바뀐 건가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르죠. 공무원의 설명에 정희와 영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구청을 나온 후 정희는 즉시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보호자 변경은 언제 하신 건가요? 왜 저희한테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미선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셔서 한 일이야. 서울에서 생활하시려면 보호자도 서울에 있는 사람이어야 편하잖아.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은 가족들과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동서,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그리고 어머니도 동의하셨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저는 내일 어머니를 뵈러 갈 거예요. 막으시면 안 됩니다. 미선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럼 어머니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세요. 저도 10년 넘게 모셨는데 상황 정도는 알 권리가 있어요. 정희의 요구에 미선은 한참 침묵하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아무나 만나시면 혼란스러워해.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정신이 또렷하셨는데 갑자기 치매 증상이 나타날 리가 없었습니다. 형님, 그럼 의사 진단서라도 보여주세요.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왜 자꾸 의심해?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동서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님이 정희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약사님,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김서방이 전화를 했는데
말순이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좀 이상하다더다고. 이장님의 말에 정희와 영수는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글쎄, 어머니가 자꾸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면서 정희를 찾으신다더라. 그런데 보호자가 절대 면회 못 시킨다고 막는다는 거야. 이장님의 말에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어머니가 가끔 내 땅을 왜 팔았냐고 물어보신다더라. 그럼 직원들이 보호자가 어머니 동의받고 판 거라고 설명해도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거야. 이장님의 말에 정희와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땅이 팔린 건 아닐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이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말순이 어머니가 그렇게 쉽게 땅을 팔 분이 아닌데. 그날 밤 정희는 남편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보,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영수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내일 당장 형님한테 전화해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보자.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정희가 미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과 연락이 안 되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미선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지금 출장 중이야. 한 달 정도 연락 어려울 거야. 정희는 이상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일은 형님 혼자서 처리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게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미선의 대답에서 정희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님, 저는 오늘 어머니를 뵈러 갈 거예요. 더 이상 막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미선은 잠깐 침묵하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짧게만 면회해. 어머니가 흥분하시면 안 되거든. 정희는 드디어 시어머니를 만날 기회를 얻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상태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정말로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정희는 내일 요양원에서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습니다. 남편 영수는 약국일을 봐야 한다며 정희 혼자 다녀오라고 했지만 사실 정희도 혼자서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정희는 접수 데스크에서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직원은 미선에게 확인 전화를 한 후 정희를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방은 3층 306호실입니다. 하지만 보호자분께서 30분 이내로 면회를 제한하라고 하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어떤 상태일까? 정말로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미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306호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예전보다 많이 마르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의 또렷함은 사라지고 어딘가 멍한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불러보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하더니 잠시 후 눈에 인기가 돌았습니다. 정희야? 정희가 맞니? 네, 어머니. 정희예요. 정희는 시어머니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시어머니는 정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희야, 나 집에 가고 싶어. 여기서 나가고 싶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예전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큰 며느리가 잘 돌봐드리고 있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 며느리? 미선이 말이냐? 미선이는 처음에만 왔다가 요즘은 잘 안 와.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미선 형님이 안 온다고요? 언제부터요? 시어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언제였지? 여기 온 지 일주일쯤 후부터인가. 바쁘다고 하면서 잘 안 와. 그럼 어머니 병원은 누가 모시고 가세요? 정희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여기 와서 병원 간 적이 없는데 여기 간호사들이 간단한 치료만 해줘. 정희는 놀랐습니다. 미선이 서울의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요양원에서만 지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땅 파신 얘기 기억하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땅? 내 땅 말이냐? 미선이가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게 팔린 거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장을 빌려달라고 했다고요? 정희가 다시 확인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잠깐 서류에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땅이 팔렸다더라. 나는 팔라고 한 적 없는데.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미선이 시어머니를 속여서 땅을 판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땅 판 돈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는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선이가 알아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겠어.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정희는 아쉬웠지만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정희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희야, 나 정말 집에 가고 싶어. 여기 무서워. 시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정희는 담당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상태는 어떤가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지셨어요. 하지만 가끔 집에 가고 싶다고 우시기도 하세요. 치매 증상은 어떤가요? 정희가 물어보자 간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치매요? 어르신은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이 없는데요. 단지 환경 적응이 어려우실 뿐이에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선이 치매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정신적으로 문제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끔 우울해하시긴 하지만 정신은 또렷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선이 시어머니를 속여서 땅을 팔고 요양원에 맡겨놓고는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치매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면회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남편 영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수님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도장만 빌려달라고 해서 찍어줬는데 나중에 보니 땅이 팔린 거였다고요. 그럼 이건 사기잖아. 영수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였습니다. 형님은 정말 모르는 일일까? 정희도 궁금했습니다. 형님이 정말 출장 중인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미선 형님 말만 들었는걸요.
그날 밤 정희와 영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요양원에서 혼자 외로워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정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일단 형님과 직접 연락을 취해봐요. 정말 출장 중인지 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희의 제안에 영수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와 영수는 본격적으로 형님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형이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수라고 하는데요. 제 형 최영철 과장 안 계신가요? 하지만 회사 측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최영철 과장님은 한 달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퇴사요? 언제요?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끊은 영수는 정희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형이 회사를 그만뒀대. 한 달 전에. 정희는 이상했습니다. 한 달 전이면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간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장님, 혹시 서울에 아는 분 중에 이런 일을 조사해 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출신으로 서울에서 사회복지사 하는 젊은이가 있어. 그 친구한테 부탁해 볼까? 이장님의 소개로 사회복지사 김민수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민수는 정희의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요즘 많아요. 노인분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례들 말이에요. 일단 요양원 상황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김민수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약사님, 큰일 났어요. 어르신이 계신 요양원이 불법 운영하는 곳이에요.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직원들도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정희는 경악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위험한 곳에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김민수는 심각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런 곳에 어르신을 맡겨놓고 정부 보조금을 부하게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김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큰아들 최영철 씨를 조사해 봤는데 최근에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고 도피 중인 것 같아요. 정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님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자 미선이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속여서 땅을 팔고 불법 요양원에 맡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민수의 도움을 받아 관련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어르신 학대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김민수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수와 함께 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수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면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직원이 정희를 막으려 했지만 김민수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고 어르신 상태 점검차 왔습니다. 방해하시면 신고하겠습니다. 김민수의 당당한 태도에 직원들이 물러섰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며칠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부르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희야.
와줬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정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니? 집에 갈 수 있는 거니? 김민수가 요양원 상황을 점검하는 동안 정희는 시어머니의 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소지품 중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이었는데 잔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 통장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정희가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미선이가 생활비로 쓴다고 해서 카드를 맡겼는데 그 후로는 잘 모르겠어.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미선이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땅값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의 적금과 연금까지 모두 빼돌린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의 점검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이 요양원은 곧 폐쇄될 거예요. 불법이 너무 많아서요. 김민수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정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허락도 없이 어머니를 데려가면 어떡해? 미선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해요.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챈 것, 불법 요양원에 맡긴 것 다요. 전화 너머로 미선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나는 어머니 위해서요? 정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위해서 불법 요양원에 맡기고 재산은 다 빼돌리고요? 동서, 함부로 말하지 마. 증거도 없으면서. 미선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경찰서에 고발장도 제출했고요. 형님도 곧 연락 받으실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뒷좌석의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가는 거죠? 시어머니의 질문에 정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집에 가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예전처럼 시어머니의 아침 약을 챙기고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익숙한 집 환경에서 점차 건강을 회복해가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예전의 또렷한 정신력도 되찾으셨습니다. 정희야, 내가 정말 바보같이 속았구나. 시어머니는 정의 손을 잡고 자책하셨습니다. 미선이가 그렇게 나쁜 속셈이 있는 줄 몰랐어. 정희는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선과 형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기와 노인학대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이신 어르신의 진술이 필요한데요. 담당 형사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도장을 빌려달라고 해서 찍어줬는데 나중에 땅이 팔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통장 카드도 생활비로 쓴다고 해서 맡겼는데 담당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어르신, 큰 며느리가 어르신을 속인 게 맞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밝혀졌습니다. 미선과 형님은 사업 실패로 10여억의 빚을 지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땅값 3억 원과 적금 5천만 원을 모두 빚 갚는데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선이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놓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대출이 2억 원이나 있어요. 은행에서 온 통지서를 본 정희는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대출?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고?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정희와 영수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 혐의가 명확하니까 대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변호사의 설명에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정희가 정말 효녀다. 10년 넘게 시어머니 모신 게 헛일이 아니었어. 마을 이장님도 정희를 칭찬했습니다. 약사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말순이 어머니를 구했네요. 미선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써버린 돈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선 혼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선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선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미선아. 시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왜 그랬니? 말만 했어도 도와줬을 텐데.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급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그래도 나를 속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10여 년 동안 큰 며느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미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미선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동서, 나는 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어머니만은 잘 모셔줘. 정희는 의외의 부탁에 잠시 놀랐습니다. 형님,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요. 미선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미선이 떠난 후 시어머니는 정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내가 그동안 너를 몰라봤구나.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큰 며느리만 챙기고 너는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런데 정작 나를 지켜준 건 너였구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게. 내 재산은 내가 가져야 해.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나 변호사 선생님과 얘기해서 유언장을 새로 쓸 거야. 진짜 나를 사랑하고 돌봐준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어머니, 저는 그런 걸 바라고 모신 게 아니에요. 정희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욕심 없이 나를 모셨다는 거. 그래서 더욱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몇 달 후 법정에서 미선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노인학대와 사기 혐의로 3년형을 받았습니다. 형님은 끝내 잡히지 않았지만 미선의 증언으로 공범 혐의가 인정되어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정희의 정성 어린 간병 덕분에 예전보다 오히려 더 생기 있어 보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주 안부를 물어왔고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정희를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정희가 날 살렸어. 어느 일요일 오후 정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정희가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슨 후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는걸. 정희야, 고맙다. 시어머니가 정희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저를 딸처럼 여겨주셔서.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불러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재산으로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마을의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요. 어머니처럼 외로운 노인분들이 없도록요. 정희의 제안에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1년 후 마을의 박말순 노인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정희야, 이게 진짜 유산이구나. 사람의 마음과 정성 말이야. 정희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정성껏 모시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안에서는 큰 며느리 몫, 작은 며느리 몫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